300명이 넘는 연락처를 미친 듯이 뒤척이던 민수의 손가락이 경련하듯 멈춰서고 기호 씨가 당신 말고 나한테 전화했더라는 아내의 무심한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 가장 깊은 곳을 난도질합니다. 민수는 타들어가는 자존심과 이제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 나는 지워진 존재인가라는 처참한 소외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대체 왜 나한테는 전화 한 통도 없었냐고 라며 평생을 지탱해온 가장의 가면을 벗어던진 채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냅니다. 결국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형언할 수 없는 고독을 이기지 못한 채 손에 쥔 스마트폰을 소파 너머로 내동댕이 치고는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 한가운데서 마치 뿌리째 뽑힌 고목처럼 구부정하게 엎드려 관계의 종말을 고하는 처절한 오열을 시작합니다. 이제 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시내의 오래된 아파트. 일요일 오후 3시의 공기는 유독 무겁습니다.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따뜻하지만 그 빛에 비친 먼지들이 공중에 멈춰 있는 듯한 고요함이 흐릅니다. 65세 박민수 씨는 소파 끝에 걸터 앉아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집안은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합니다. 손주를 보러 딸아이 집에 갔고 거실에는 저와 TV 리모컨 그리고 이 스마트폰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문득 누군가와 목소리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창한 약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차 한잔 할까? 라는 가벼운 한마디가 그리웠습니다. 민수의 엄지손가락이 연락처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합니다. 기억부터 시작된 이름들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327명. 한때는 이 숫자가 그의 사회적 훈장이었습니다. 연락처를 내려봅니다. 300명이 넘는 이름들이 눈앞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손가락이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이름 앞에서는 이 친구는 요즘 바쁘겠지 하며 지나치고 어떤 이름 앞에서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생각하며 주춤합니다. 결국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지만 제 손가락은 그 어떤 이름 위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멈추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눈을 감고 옛날을 떠올립니다. 30대 시절에 그는 늘 사람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의 중심이었고 주말이면 조기축구회와 동창회로 쉴 틈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고 그는 그것이 당연한 인생의 궤도라고 믿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저는 참 부지런히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경조사는 빠짐없이 챙겼고 술자리에서는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지요. 그때는 그 인연들이 모두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엮인 이 관계들이 제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성벽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퇴직을 하고 직함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독립하면서 그 성벽은 모래성처럼 천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으로 향한 민수가 물을 한 잔 들이켭니다. 식탁 위에 놓인 아내의 메모가 보입니다. 저녁은 알아서 챙겨 드세요. 늦어요. 민수, 알아서. 그래, 다들 알아서 잘 사는데 나만 이 모양인가. 그때 아내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민수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습니다. 민수가 말합니다. 여보, 그래. 애들은 잘 있고? 아내가 수학이 넘어 네, 애들은 잘 놀아요. 당신 저녁은 챙겨 먹었어요? 아, 참. 기호 씨한테 연락 왔었어요? 아까 낮에 부재중 전화 와 있던데. 기호? 아니, 나한테는 안 왔는데. 알았어. 이따 통화하자. 전화를 끄는 민수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기호가 자신이 아닌 아내에게 먼저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묘하게 가슴 한구석을 찌릅니다. 민수는 다시 스마트폰을 켭니다. 연락처 목록에서 기호라는 이름을 찾아봅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다시 멈춥니다. 왠지 모를 자존심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손을 묶어버립니다. 기호는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조차 망설이고 있습니다. 왜 나한테 먼저 안 하고 아내한테 했을까? 무슨 용건일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어쩌면 마음의 근육이 뻣뻣해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법을 잊어버리고 그저 누가 먼저 문을 두드려 주기만을 기다리는 고집스러운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것이죠. 민수는 결국 스마트폰을 뒤집어 소파 위에 던져놓습니다. 어두워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 그의 뒷모습 위로 앞으로 다가올 관계의 폭풍을 예고하듯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울려 퍼집니다. 며칠 뒤 민수는 큰 용기를 내어 동창 몇 명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종로에서 번개 모임 어때? 얼굴 좀 보자.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1분도 안 되어 콜. 당연히 가야지라는 답장들이 쏟아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1시간 뒤에 올라온 첫 답장은 손주 봐야 해서 미안이었고 그 다음은 병원 예약이 있네였습니다. 읽고도 답이 없는 친구들도 있었죠. 숫자는 줄어들고 화면은 정적에 휩싸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시간이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귀하고 아껴야 할 자원이 된 겁니다. 민수는 동창 중 한 명인 성필과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성필은 퇴직 후에도 작은 컨설팅 일을 하며 바쁘게 지내는 친구입니다. 민수, 성필아, 나야 민수. 단톡방 봤지? 이번 주에 얼굴 좀 보려고 했는데 다들 바쁜 모양이네. 성필, 아, 민수야. 미안하다. 내가 요즘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주말까지 정신이 없네. 다음에 날 좀 제대로 잡아서 보자. 민수, 그래. 프로젝트가 중요하지. 근데 우리 나이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냐? 성필, 무리라기보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잖아. 할 수 있을 때 해둬야지. 솔직히 말해서 민수야, 이제는 그냥 의미 없이 모여서 술 마시고 옛날 얘기하는 게 좀 시간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 이해하지? 전화를 끄는 민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봅니다. 시간이 아깝다는 성필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힙니다. 성필이의 말은 틀린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은 생의 길이를 가늠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자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싫은 사람과도 어울리고 재미없는 모임에도 얼굴을 비췄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남은 모래시계의 모래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얻는 게 뭘까? 이 시간이 즐거울까? 내 귀한 시간을 쓸 가치가 있을까? 민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주름진 눈가와 희끗해진 머리카락. 그는 자신이 타인에게 시간을 내어 만날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자문해 봅니다. 가혹한 진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단순히 환경의 변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선택과 집중 때문이죠. 문제는 그 선택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지면서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킨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 성필이의 거절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한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민수는 성필의 번호를 지우려다 멈춥니다.
갈등은 깊어지고 민수의 마음속에는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새벽 2시 민수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합니다. 이 시간에 올 연락은 대개 한 종류뿐입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켭니다. 부고 알림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늘 붙어 다녔던,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소식이 뜸했던 친구 정우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부고. 이제는 이 단어가 낯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 세대의 부고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친구들의 이름이 그 자리에 오릅니다. 정우. 같이 산에 다니고 소주잔을 기울이며 노후를 걱정하던 친구였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저는 모르는 사람의 문자를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 죄책감으로 밀려옵니다.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길, 민수는 정우와의 마지막 통화를 떠올립니다. 그것도 벌써 2년 전의 일입니다. 사소한 오해로 말다툼을 한 뒤 서로 먼저 연락하겠지 하며 미루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린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들어서니 영정사진 속 정우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미소가 마치 민수야, 너 참 늦게 왔다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빈소에는 늙어버린 동창 몇몇이 앉아 있습니다. 다들 말없이 술잔만 비우고 있죠. 이제 우리는 만날 때마다 서로의 건강을 묻는 대신 지난번에 왔던 누구는 왜 안 왔는지, 누구는 어디가 아파서 입원했는지를 묻습니다. 관계의 대화 주제가 삶에서 죽음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민수는 영정 앞에서 절을 하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미안하다 정우야. 내가 먼저 전화했어야 했는데. 동창 A 민수 왔나? 정우 저 녀석 마지막까지 내 얘기하더라. 너랑 산에 갔던 게 제일 재밌었다고. 민수, 내 얘기를 했어? 왜 나한테 연락 한 번 안 하고. 동창 A, 자존심이지 뭐. 아픈 모습 보이기 싫다면서 끝까지 연락처를 안 주더라고. 장례식장을 나오니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민수는 정우의 연락처를 엽니다. 이제는 영원히 수신인이 없는 번호가 되어버린 숫자들. 관계를 잃는다는 것 중 가장 아픈 건 사과할 기회조차 영원히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시간이 충분하다고 착각합니다. 다음에 만나서 풀면 되지, 나중에 여유 생기면 연락하지, 하지만 인생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고 문자가 하나씩 쌓일 때마다 제 연락처의 이름들은 하나씩 지워져 갑니다. 물리적인 숫자가 줄어드는 것보다 무서운 건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추억의 파트너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는 집에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앨범을 꺼냅니다. 빛바랜 사진들 속에서 정우와 어깨동무를 한 자신이 보입니다. 민수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정우의 장례식을 다녀온 뒤 민수는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그러다 아내로부터 들었던 기호의 연락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기호가 입원해 있다는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기 전 민수는 심호흡을 합니다. 병실 안의 냄새는 소독약과 삶의 의지가 뒤섞인 묘한 냄새였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기호를 보는 순간 제 안의 옹졸한 자존심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고, 나 대신 아내에게 전화했다고 서운해하던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기호는 저를 보자마자 마른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호의 손은 뼈만 남은 듯 가늘었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민수, 떨리는 목소리로, 야, 이놈아.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지. 너 어떻게 된 거야?
기호. 힘겹게 웃으며 말하면 내가 걱정할까봐 그랬지. 민수야, 와줘서 정말 고맙다. 사실 내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었는데 전화기를 들 힘이 없더라. 민수, 미안하다, 기호야. 내가 너무 늦었지? 내가 먼저 연락했어야 했는데. 기호,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이렇게 보러 와준 것만으로도 나는 다 나은 것 같다. 민수야, 너는 나처럼 미루지 마라.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그냥 지금 해. 그게 최고더라. 기호와의 대화는 30분 남짓이었지만 민수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민수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 서먹해졌던 후배들에게 문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잘 지내니? 갑자기 생각나서 문자한다. 보고 싶다. 거창한 수식어는 뺐습니다. 제 진심만 담았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를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답장이 없으면? 하지만 기호의 그 마른 손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10분 뒤 진동이 울립니다. 형님, 저도 안 그래도 형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반갑다. 우리 언제 볼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거절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도 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따뜻한 답장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벽을 쌓고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 먼저 그 벽을 허물어 주길 간절히 기다리는 고립된 섬들이었던 겁니다. 먼저 내민 손. 그것은 굴욕도 자존심의 포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살리는 유일한 심폐소생술이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관계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한 달 뒤 민수는 새로운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독서 토론 모임입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책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가 스스로 찾아낸 새로운 문입니다. 인생의 가을이 깊어가는 지금 저는 새로운 씨앗을 심기로 했습니다. 옛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처음 복지관 문을 열 때는 등 뒤가 따가웠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 친구냐는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강의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눈을 본 순간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들도 저와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그곳에서 은퇴한 교사, 평생 장사를 해온 할머니, 전직 군인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 직함이 아니라 지금 읽고 있는 책의 구절로 대화를 나눕니다. 여기에는 계급장도 재력의 과시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의 나를 공유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니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같은 진솔한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나이 들어 사귄 친구가 더 좋은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 하지도 않죠. 그저 같은 계절을 지나가고 있다는 동질감, 그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토론이 끝나고 민수는 사람들과 함께 근처 찻집으로 향합니다. 민수, 오늘 김 선생님 덕분에 책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선생님, 무슨 말씀을요? 박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제가 더 많이 배웠는걸요. 다음 주에도 꼭 오실 거죠? 민수, 그럼요. 다음 주엔 제가 맛있는 간식 좀 챙겨오겠습니다. 찻집을 나서는
민수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노을 지는 하늘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친구가 줄어드는 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만 남기기 위한 자연의 섭리일지도 모릅니다. 낡은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알맹이만 남은 관계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새롭게 채워지는 담백한 인연들. 저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도 누군가를 만나는 시간도 두렵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저녁 노을 속으로 걸어가는 민수의 뒷모습을 비춥니다. 그의 주머니 속 휴대폰에서 다시 짧은 진동이 울립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기분 좋게 미소 지으며 전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연락처를 보며 손가락이 멈추셨나요? 괜찮습니다. 그 망설임은 당신이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지금 바로 그 이름을 누르세요. 잘 지내니? 라는 그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생의 가을은 외로운 계절이 아니라 가장 붉고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입니다. 당신의 멈춰진 손가락에 응원을 보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당신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좋은 이야기도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